자, 오늘 교재 30페이지죠.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권리의 기타 분류에서 1번 절대권, 상대권. 저번 주 했죠. 물권과 같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권. 채권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우측의 맨 위에 일신전서권, 비전서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신전서권은 일신이라는 말은 하나의 몸이란 얘기죠. 그래서 양도할 수 없거나 한 사람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일신전서권이라고 하는데, 가번해가지고 귀속상 일신전서권 또는 행사상 일신전서권 이렇게 둘로 나눠놨거든요. 굳이 나누지 마시고 그냥 크게, 그러니까 넘길 수 없는 권리,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가 일신전서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산권은 비전서권이라고 합니다.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가지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저당권이 없더라도 돈은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채권이 없는데 돈도 안 빌려주는데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데, 요때 이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 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종된 권리라는 것은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합니다. 교재 또 다른 예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원금, 원본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는 연 10% 받기로 해가지고 이자 채권을 갖게 됐다.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요 돈을 안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빌려줬어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원본 채권이 뭐가 되죠? 주된 채권. 이자 채권은 뭐죠? 종된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기대권.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대, 다른 말로 하면 희망권, 이런 말도 써요. 교재 얘가 뭐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가 나왔는데 뭐 뒤에서 자세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현재는 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없죠. 미래에 합격을 해야 비로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현재는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만 있는 상태죠? 기대만 있는 상태니까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기대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를 우리가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죠. 그 다음 5번 권리의 충돌과 경함이다. 일단 권리의 충돌은 의의가 나와 있는데, 한 개 객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때는 우효를 따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 2번 권리 간의 상호 간의 순위가 나오죠. 이렇게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리 간의 순위 우열은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가 열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다. 예외라는 말은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죠?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이때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예로서 전세권 하나 기억할까요? 자, 이런 문제죠.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럼 물론 성립한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 성립했고 나중에 제한물권인 전세권이 성립되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있는 동안에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이거 제가 잘못 썼죠. 그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죠?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무엇과 상관없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것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권법 가면 아주 손쉬운 부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2페이지에 권리의 중첩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권리가 있고요. 권리 아무거나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권리에 중첩해가지고 화살표 찍혀가지고 선택적 행사 가능 이런 말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두 개의 권리가 있게 됐는데 두 개의 권리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권리의 중첩, 바른 말로는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아무거나 선택적 행사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인도를 해줘서 현재 임차인 을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끝나면 요 갑은 을에게 나가라,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하든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하든 뭐하면 그만이죠? 돌려받으면 그만이고요. 이때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중첩 또는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법규의 경합에다가는 옆에다 화살표 찍혀가지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이거 무슨 말이죠?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으면 이때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 저번 주에 상법과 민법이 충돌하게 되면 무슨 법이 적용되죠? 상법이 적용된다는 게 같은 취지죠.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요 고의로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갑이 만약에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가 적용되죠? 민법이 적용되고요. 민법에서 뭘 규정하고 있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뭐가 적용될 수 있냐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을은 갑에게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청구할 수도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갑이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만 적용됩니까?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반법과 특별법 모두 규정을 두고 있으면 무슨 법만 적용됩니까? 특별법이 적용되고요. 이걸 우리가 법규의 경합 또는 법적 경합이라고 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2절 권리 행사와 의무행위죠.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저녁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제가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근데 이번 감기가 뭐라 그러죠? 몸이 막 아프고 막 열나고 그러진 않는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몽롱한 상태, 막 이런 좀 몸이 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 저번 주말에는 막 목도 잠겨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인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좀 작죠. 좀 작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질문이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그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민법 2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2조 1항이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교재 보시면 의해 가지고 바로 적용 범위가 나오죠. 의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 그죠? 하게 되면 잘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뭐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요 2조 1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뭐죠?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제일 좋아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 중에서 대빵이다 해가지고 제왕 규정 이런 말도 써요. 왜 판사가 제일 좋아하냐면 요 2조 1항에 근거한다면 어떤 판결도 다 내릴 수 있어요. 법조문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땡이죠. 좀 이쁘고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합함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래서 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서 굉장히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판례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문 자체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제왕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판사들이 여기저기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과 같은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행정법과 같은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공법관계까지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번에 가지고 민법상의 뭐죠? 일반 조항이다. 그래서 굉장히 뭐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설명드릴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가 나오는데 넘기지 마시고 2조 유형을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앞에 오셔서 2조 유형 보시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항에서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판례는 1항을 일종의 요건이고 2항은 결론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권리 남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것이 뭐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되죠? 권리 남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주된 태도입니다. 다시 34페이지 오셔가지고 3 해가지고 신의 측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 이런 말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신의 측의 행사 요건과 직권 판단인데 행사 요건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재판함에 있어서는 판사는 모든 법은 다 한다는 전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어떻게요? 모른다는 전제죠. 물론 이저도 결국 뭐죠? 법이니까 당연히 판사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요?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의 측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죠? 판단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관련 판례 가지고 행사 요건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지고 신의 측의 뭐죠? 기능이 나옵니다. 신의 측의 기능에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 측을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 사정 고려에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런 좀 구체하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의 성실 원칙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법의 구체적 적합성이 확보된 이런 문제입니다.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는데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모순이 되거나 아니면 분쟁이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 민법의 규정을 수정하는 원칙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더니 오히려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대단히 모순적이고요. 또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이럴 때 문법 규정을 수정하는 원칙으로 신의 성실 원칙이 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요. 민법 규정과 결론이 다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거짓으로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갑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을에게 뭐가 없으니까요? 대리권이 없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의 아들이었고요. 갑이 을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갑이 돌아가시니까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법 규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민법에 따른다면 상속은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이 돼요. 그러면 얘는 원래 무권 대리인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요 본인으로서의 법적주의도 뭐 받게 돼요?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을이 본인 이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 문제인데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겨요. 자, 논리 따라오셨나요?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죠?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본인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본인이에요. 그러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는 본인이니까 못 팔겠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게 뭐 되는 거죠? 모순되는 거죠. 왜요? 지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모순되는 거고요. 이때는 뭐가 적용됩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신의 측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민법 규정을 뭐 했어요? 적용을 했는데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일 때는 민법 규정을 뭐예요? 수정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이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리에서 배우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땅을 가지고 있었죠. 등기라고 있는 거죠. A라는 건설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요 토지에 대한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요 건설회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요 갑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매가 어떻게 해요? 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A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당신이 파는데 매매 대금이 너무 적다고 못 파는 거니까 일단 우리에게 사용 승인을 먼저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요. 분양이 잘 되면 땅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팔 거니까 좋다 해가지고 사용 승인하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문제는 생각만큼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뭐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뭐 밀고 당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파트가 분양이 됐으니까 아파트는 뭐가 돼요? 건축이 되겠죠. 건축이 되는 과정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요 A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증회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건설회사가 망하면 보증회사가 뭐죠? 대신 아파트를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요 A건설회사를 보증한 B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계속 뭐예요? 신축을 했고요. 요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입주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근데 문제는 갑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은 땅을 아직 안 팔았죠. 근데 땅을 안 받았으니까 갑은 땅값을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뭐가 지어졌어요? 아파트가 지어졌고 아파트 주민들이 뭐예요? 입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이제 수분양자들을 만나가지고 땅을 사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펄쩍 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무엇도 포함해서 돈을 내요? 땅값도 포함해서 돈을 내니까 만약에 이 주민들이 갑한테 땅을 또 사면 이중으로 땅값을 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땅
못 사겠다고 하는 거죠. 책임져야 될 이 A건설에서는 어떻게 없어져 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해요? 딜레마에 빠지니까 자신이 요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항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갑과 A는 매매 교섭에 대해서만 있었을 뿐 매매 계약 체결한 바도 없고 등기해 준 바도 없으니까 명백히 갑에게 토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갑은 이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정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분쟁을 해결하나요? 아닌 거죠. 뭐 아파트 철거한다면 더 분쟁이 뭐죠? 격화되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일의 시작이 된 단초가 뭐냐면 갑이 사용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잖아요. 이걸 안 해줬으면 아파트 건설 안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일이 아니라 누가요? 갑이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민법 규정을 뭐 할 수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철거를 구하는 것은 뭐죠? 부당하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면 항상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결론이 뭐죠? 배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유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을 때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모순이 발생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1. 신의 측은 계약의 해석의 기준으로서 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쭉 넘어가는 거고. 2번 신의 측상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가끔 나오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또 할 건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재산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아파트 세를 줬어요. 근데 아파트가 불나가지고 임차인이 돌아가셨어요. 임차인이 다쳤어요.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두 번 절하고 두 번 반 절하고 5만 원 부주하면 될 문제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아파트를 세를 줬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임차인이 다 털렸어요. 임대인이 뭐 할 일이 아닙니까?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가 없죠? 보호 의무가 없어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러한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겠지만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도 물론 임대차 계약이지만 여관방에서 하룻밤 숙박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니까 호텔에서 묵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고요. 고시원에서 묵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고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거든요. 그러면 아마 눈치해 주죠. 여관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불이 나가지고 투숙객이 죽었어요. 물론 여관방 주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여관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도둑이 들어가 투숙객이 다 털렸어요. 물론 여관방 주인 임대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민법에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결국 뭐가 쓰이는 거죠? 신의 성실 원칙이죠. 따라서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뭐가 돼요? 인정이 되고 그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면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는 신의 직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임대차에 다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숙박 계약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숙박업자 지금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상단에 박스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는 신의 직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무슨 업체? 숙박업자 당김대차입니다.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뭐예요?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보호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의 측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1번 신의 측 적용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기다 할까요? 한계라는 말은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강행복규 위반입니다.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에게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와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해가지고 가번은 요거죠. 가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상 뭐 하셨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한번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의 측에 완성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후에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해놓고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고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되려면 취득시효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번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이것도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보상하지 않고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라번은 뭐 일단은 큰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번 계약의 해제입니다. 일단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1번 해가지고 금액이 경매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긴 했는데 조금 안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2번 과대최고의 경우도 오늘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 우측에 바번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볼 거고 4번은 뭐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판례에서 1번 판례는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대지 소유자가 지가 사용 승인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축된 후에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아파트에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판례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명절 때 딸 을이 와가지고 아빠 나 아빠 땅에다 건물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라 됐다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승낙을 얻어가지고요.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물론 갑은 누구예요? 아버지고 을은 누굽니까? 딸입니다. 딸.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아버지가 지라 그랬으니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딸이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요. 요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인이 소유하게 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요 건물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거는 뭔가요? 자신에게 토지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죠. 이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갑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신의치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가 실컷 건물을 지으라고 해놓고 건물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치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판례 너무 지엽적입니다. 큰 의미 없고 보지 마시고 넘기셔가지고 4번 판례 해가지고 이것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할 때 볼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직도 이게 신의칙이라는 게 자꾸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죠. 그죠?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오히려 뭐 가지고 이해할 수 있냐면 2번 해가지고 신의칙의 파생 원칙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번 해가지고 모순행위 금지 원칙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금반원의 원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언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어떻게요? 다르면 안 된다. 이게 뭐죠? 금반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들을 계속 보시면 다 뭐냐면요. 금반언의 원칙이에요. 자, 아까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상속받은 아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아버지가 계실 때는 지가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엔 지가 뭐 했어요? 사용 승인을 해주고 이제 와서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의 대부분의 판례들은 다 뭐에 해당합니까?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해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어떻게 해요? 다르면 안 된다.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강행복귀 위반과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한계라는 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스스로가 법을 위반했어요. 지가 위반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죠. 그죠? 다시 한번요. 스스로가 뭐 했습니까? 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따라서 금반원의 원칙상 뭐가 되지 않아야 돼요?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위반한 자가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의 경우에는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표정이 어두우신데. 자, A라는 증권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권업법에 따른다면 어떤 규정이 되어 있냐면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 벌 수도 있고 뭐 벌 수도 있어요? 손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회사가 뭐 10%다, 5%다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주식 투자와 본질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업법에 따르면 절대로 무엇을 못하더래요?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증권회사가 투자자들, 고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몇 프로 할까요? 5%. 최소한 5%는 뭐죠? 보장해 줍니다. 이득 나는 건 더 주고 손해 나더라도 최소 몇 프로요? 5%는 보장해 줍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고객들을 뭐예요? 유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식이 뭐죠? 요새처럼 하락기가 아니라 안 좋은 시기여가지고 원금도 안 남고 거의 깡통 계좌가 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약속한 대로 5%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증권회사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증권업에서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 못 해줍니다. 하는 게 뭐죠?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법을 위반 행위를 한 자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면 오늘 할 건데 미성년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17살 먹은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와서 아저씨 저 고필이거든요. 요 매매 계약 취소할래요. 라고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물론 이것도 이놈이 어제는 뭐죠? 팔겠다고 했고 오늘은 뭐죠? 취소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인 거죠. 그렇지만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금반의 원칙이죠. 자, 의 나와 있고 판례가 나오는데 갑원 나번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는데 이게 뭐예요? 무효거든요. 그리고 해고가 만약에 무효라면 무효라고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별말 없이 퇴직금도 그대로 받고요. 그 다음에 뭐죠? 다른데 뭐예요? 취직까지 했어요. 그랬던 인간이 수년 지나가지고 이제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나번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다번 판례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번 판례. 이 부분은 그 판례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면 이게 잘 해결 안 돼요. 해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민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해당된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 뭐하고 있는 상태,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이해 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문제는 나중에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가지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뭐죠? 채무자예요. 을은 뭐죠? 채권자죠. 근데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가지고요. 더 이상 뭘 받지 못해요? 돈을 갚지 못해요. 그래서 이 채권이 10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뭐에 걸린 거죠? 소멸시효에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뭐예요?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이 이 상태에서 병에게 뭐예요?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뭐가 됐어요? 새로운 채권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병이 갑한테 연락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갚겠다. 그죠?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죠? 별말 없이 잘 잊고 있다가 나중에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하자를 간과한 채 채권 양수인 누구죠? 병이죠. 병에게 변제 약속을 했어요.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그 뒤 그 하자가 취소된 경우 다시 그 하자를 이유로 채무 승인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의 원칙상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뭐예요? 돈을 갚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가지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라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본 판례. 자, 이건 뭐냐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도 줬겠죠? 보증 줬고 을은 인도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도 했고 확정일자까지 다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갑이 을의 동생이었습니다. 을이 갑의 뭐죠? 형이었어요. 형제간에 임대차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동생한테 전화가 와요. 형, 나 이번에 그 집 담보로 대출 받는데 형이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보증금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오면 나 보증금 받을 거 없고 내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확인서 하나 써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형제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은행 직원한테 나 보증금 주장하지 않을 거고 나 대학료도 주장하지 않을 거고 받을 돈 없다라는 상태에서 뭐죠? 확인서를 써줘요. 근데 갑이 망하는 바람에 뭐가 돼버렸어요? 경매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대학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처음에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채무자가 동생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이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뭐했어요? 작성해 준 경우 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원 및 신의칙이 위반되어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앞뒤 모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파생 원칙으로서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인간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를 얻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실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돈을 5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하고 저하고 수시로 만나는데 뭐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인간 5만 원 안 받을래나 보구나 라는 뭘 갖게 돼요?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 가가지고 새삼스럽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데 이게 뭐죠?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요거죠. 신뢰입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뭘 갖게 됐어요? 믿음, 신뢰를 갖게 됐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죠? 신뢰의 원칙이 되고요. 의의 보시면 적용 요건 해가지고 기억 있죠? 기억 보시면 본래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요. 니은번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뭘 갖게 된 거죠? 신뢰를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원 측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디귿은 뭐 중요한 원칙은 아니고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죠?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번 해가지고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억, 니은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기시면 3번 해가지고 판례가 신뢰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다 적용됩니다. 다. 다시 말하면 사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신뢰 원칙이 적용되고요. 공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무엇을요? 신뢰 원칙이 적용되고요. 다만 뭐는 제한하고 있냐면 가족법상 권리는 제한해요. 매매 드시죠? 가족법상 권리는 신뢰 원칙을 뭐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법상 권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부양 청구권이 있겠죠? 부양 청구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부양 청구권. 근데 이 아들내미가 미성년자인데도 3년 동안 아버지 저 생활비 주세요는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놈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겼다는 이유로 부양 청구권이 뭐 될 수는 없어요? 소멸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뭐 정조유무 부부간의 정조유무이기 때문에 바람피면 안 되죠. 그죠? 바람피면 안 되는데 와이프가 남편이 바람 피는데도 수년 동안 냅두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더 이상 바람 피지 마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 권리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는 공법상 행위에도 다 뭐가 돼요?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정 변경의 원칙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